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6월 말까지 2달 연장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는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화와 미국 주식 등을 모두 파는 셀 아메리카가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 때리기 여파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지수도 97로 떨어져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화해운이 미국에서 LNG 운반선을 지을 기회를 잡았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화해운은 한화오션이 설립한 미국 법인으로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3년 후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한화해운에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4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번 주 KB금융을 시작으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14% 가까이 늘어난 4조 8,8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대금리차 확대로 손쉽게 수익을 늘린 건 아닌지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지는 않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요? 은행들이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자를 깎아주거나 돌려주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1분기 4대 금융지주회사 이익이 최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눈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세질 상생금융 압박의 이유와 타당성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금융지주회사들, 은행을 주요 자회사라든 금융지주회사들 1분기 이익이 곧 발표됩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맛인데 금융지주회사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분기 얼마나 될까요? 주현수 교수님, 얼마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4대 금융지주사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4.9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 약 1조 5,800억, 전년 동기 비교해서 48.7% 증가한 수치죠.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네, 50%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조 4,700억, 9.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하나금융지주는 1조 600억, 2.1%. 우리금융지주는 7,700억으로 8.2% 정도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유를 보면은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등과 같은 부분이 이제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KB금융, 신한금융 상당히 늘어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김득희 대표님? 어떻게 평가를 우선 해야 될까요? 아직 이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든가 아니면 예대 마진율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4대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이자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 예. 지금 금융지주에는 은행만이 아니라 보험도 있고 카드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은행 자회사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골고루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지 1분기 공식 발표도 날 수 있습니다. 1분기 것만 본다면 1분기에 시중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감소한다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1, 4분기의 이익은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증권사라든가 카드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 보험사라든가 이익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예.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졌어요. 예. 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어느 KB금융 정도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0.1% 하락한 7조 6천억 원이고요. 예. 하나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했고 예. 한 6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전년 동기 오히려 우리 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해서 한 5조 정도, 5조 6천억 되기 때문에 이게 이자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4대 금융 1사분기 지주사의 이익이 늘었다라고 바로 연결되지는 이번 분기는 그렇습니다. 이번 1사분기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금융지사 이익이 확 늘어나면 은행의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서 은행들이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한다. 그래서 금융지사 배가 부른다. 그 배를 직원들만 나눠 갖는다. 이런 사회적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1분기는 조금 평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치들이 이자 수익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자 수익? 예, 예. 레비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레비뉴 자체가 거의 플랫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은 결국 예. 그 순이자 마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숫자가 계속해서 그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순이자 마진이라는 건 뭔가요? 순이자 마진 이자 이익에서 이제 이자 비용을 제하고 그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그 해당 자산으로 나눠준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예. 이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국내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에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이 약 1.65%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게 4분기가 되면은 작년 4분기입니다. 예. 1.56%까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자 수익 자체도 그렇게 그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순이자 마진에서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현재 은행의 그 이익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어떤 이자 중심의 부분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네. 다른 부분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은행의 탐욕이라든가 이제 어떤 좀 뭐랄까요 직원들 예. 배만 불린다. 그렇죠. 뭐 명퇴금 많이 받는다. 뭐 이런 거. 그 기저를 생각을 해보면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도대체 뭐 하는데 돈을 버니와 같은 그런 거죠. 그 제조업에서의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이나 이런 부분과는 달리 은행업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부의 창출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페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금융지주의 그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 같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왜 그렇게 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융권에서 그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을 뭐 강제적으로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숫자라는 게 뭐예요? 전체 직원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가는 수준으로 예. 이 희망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자율에 대한 간섭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 그다음에 수익률을 맞춰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 산업에서는 어느 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 그 잉여 자본을 얻게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 1분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늘 이제 은행의 이익 그리고 금융지사 이익이 늘어날 때 이제 예대금리차 그러면서 차이가 계속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조금씩 야금야금 계속 높이고 예금금리를 뚝 떨어뜨리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실제 더 벌어졌다면서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게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은행은 근본적으로 이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은
그러니까 미국처럼 뭘 열어준다든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립하게 된 게 금융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에서 여러 산업을 통해 가지고 금융산업을 발전해라라고 갔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을 이자장사로 비판하는 이유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대마진 이 차이에 대한 폭리가 계속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알고 보니까 은행들 직원들 억대에 못 받는다, 명태금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은행들이 돈잔치 한다. 돈잔치. 이렇게 이제 발언들을 했는데 사실 2007월 달 보면 작년 0.4대 마진 차 금리 차가 0.4에서 올 2월에 1.38 굉장히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거는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연역을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다 보니 은행이 폭리한다. 그다음에 대통령 돈잔치 발언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예대 마진 차를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예대 마진 차 공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예대 마진 차를 표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공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은행들도 자재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저는 이게 훅 올라간 게 뭐냐면 대출 총량 관리한다고 해서 금감원이 묵인했다고 봐요.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실제 그 전세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대출 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대출 관리해라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 5대 은행들 중에서는 그 비대면 대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바일 대출도 중단을 했댔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다 보면 대출 금리는 기존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를 유지하든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상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저는 마진율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대금리 감면해 주는 게 기존금리에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 금리 폭을 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상금리는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서 대출금리는 은행금리는 0.1% 오르는데 0.1% 떨어지는데 0.3%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0.1%밖에 안 떨어지니 이게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점이 이제 일반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시중은행 기준 예대금리 차이를 보니까 2024년 7월에 0.43에서 지난 2월에 1.38이면 굉장히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탐욕만이 아니라 감독 당국의 이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간섭, 규제 속에서 이렇게 올랐다 그런 묵인도 있은 거였죠. 그러다가 예대 마진 차가 폭리가 큰다 이렇게 뉴스 나오면 또 이복훈 원장이 또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이번 정부만 문제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해서 예대 마진이 많이 벌어진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단순히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 대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이제 되는 게 방금 이렇게 금리는 0.1 대출이자는 내주는데 예금은 0.23 내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그널은 뭐냐면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은 바로 합니다. 그렇죠. 대출이자는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빨리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늦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반 대출자들 보기에는 내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 잔치 한다. 이렇게 주현수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 확대 과정에서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이제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 부동산 대출을 어떤 관리하기 위한 이게 정말 예대금리 차이 확대의 원인이 됐느냐. 또 하나 늘 얘기 나오는 예금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추는 이 관행은 정말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그 유효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대금리 차를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현재 수치가 그렇게 높은 수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자료를 보시면 2021년 이제 월간 자료로 나오는 건데 이거 연평균을 보시면은 약 1.81% 포인트 정도의 예대금리 차가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은행들입니까? 2021년의 경우 1.81%. 네,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이전은 2%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수치들과 비교를 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예대금리차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자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13%포인트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40bp 가까이 오른 거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근에 그 예대금리차가 다시 올라가는 벌어졌느냐.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거는 작년 하반기 생각해 보시면 바로 드러나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출 총량제, 그다음에 대출 총량제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대출 총량제 이전에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가격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격 총량제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는 플랫하던가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예대금리 차가 오히려 커졌다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지적하신 그 대출과 그 다음에 예금에서의 레깅 이펙트 예. 이런 부분은 뭐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시계열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보니까 하여튼 이 감독 당국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간섭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대출금리 차이를 확대되는 꼴이 됐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본회의에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패스트트랙인데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네요. 민주당 주도 법안입니다.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 김두기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산금리를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가산금리 체계 내에서 있던 법정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법정 비용, 예.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명문화 시키는 건데 예. 사실 법정 비용 내중에 보면 예금보험료 예금보험료. 이건 예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대출자들한테 걷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였고 예. 그다음 지급준비금 이 또한 그 예금자 보호와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왜 이걸 대출자한테 걷었느냐. 그래서 2023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특히 그걸로 걷어들였던 은행들이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었고요. 감사원이 감사까지 해가지고 법정 비용 부당 전가한 게 한 4조 6천억 원이다. 라고 이제 발표까지 한 거였거든요. 부당 전가했다. 예. 아, 이거, 그래서 이 법과 무관하게 예금 보험료하고 지급 준비금은 이제 은행 그 모범 규정을 바꿔서 안 하기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걸 이제 법에서 명문화 시키겠다 이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교육세가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세는 빠졌어요. 한 교육세가 한 0.02%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의 문제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교육세를 왜 대출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가가치세처럼. 그런데 그 이제 이율이 이제 0.1에서 0.02 자꾸 내려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세금은 이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서 논의하는 걸로 빠졌고, 그다음에 기금 출연료. 이게 기금 출연료가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게 기금 3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보증부에서 해주는 기금 출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이 3조를 대출자가 다 부담을 했는데 반반. 그러니까 50%를 부담을 못하게끔 법안에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처벌 조항이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는 이 처벌 조항은 빼달라 해서 민주당에서는 빼는 조건으로 처벌 조항은 완화해서 금융당국의 제재, 감독 이 수준으로 그 은행연합회하고는 반대 안 하겠다 합의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금 보험료 그리고 지급준비금 관련된 수수료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기금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얹게 되면 우리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안 하기로 지금 안 하는 게 반반. 반반. 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기금 출연료가 0.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큰 금리지 않습니까? 그럼 0.15 정도만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산금리가 이대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가산금리가 조금 낮아지면서 대출자들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범 규준이라고 해서 은행연합회에서 그 가산금리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뭐 원가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 비용, 그다음에 법정 비용, 그다음에 목표 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법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50%까지만 부과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절반만. 네. 자, 가산금리를 이렇게 정부가 그 인터벤션 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과연 일일이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옳은 일이냐는 우선 차치해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가산금리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은 빼서 그러면은 가산금리가 줄어들 테니까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그게 우대금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우대금리. 즉 다시 말해서 그 대출 금리에서 가산해서 그 붙여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의 재량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 가산금리에서 내가 50bp를 빼야 돼. 그러면 우대금리에서도 50bp를 뺄게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는 겁니다. 실제 돈 빌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가산금리 낮춰주더니 우대금리도 없애버리면.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그 은행법 개정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산금리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그거의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전체적인 대출금리를 낮추는 부분, 둘 중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돼도 조금 많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김두기 대표님 한번 지금 교수님 말씀한 게 우리 은행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비용으로 해가지고 설정할 때 설정 비용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대출자가 부담했거든요. 담보 설정 그거 잘못됐다는 근데 거죠. 이번에 판례 바꾼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법정 비용에 대한 전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왜 법정 비용에 있어서 예금 보험료가 지급 준비금을 대출자가 내야 됩니까? 왜 저는 내야 그게 돼요, 그 설정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건 부당 전가라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만 이제 기금 출연료에 대한 거.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출연료를 일방이 부담하느냐, 반반 부담하느냐, 아니면 수익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그 은행이 부담하느냐 이런 차원들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간여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가산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나씩 보시는 시각도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바로 잡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제로 은행법 개정안에 지금 본회의에 이제 곧 올라갈 텐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과연 통과될 경우에 실제 소비자들한테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떨어뜨린 척하지만 실제로 우대금리를 줄임으로써 대출 받은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대출금리 줄여주는 척하면서 부담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논리에 좀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상생금융 취약계층 중소 자영업자들의 좀 더 지원해달라 이런 압박이 좀 커질 거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그 정도로 좋아졌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3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 1분기 숫자로만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뭐 항상 계시죠. 뭐 항상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떤 은행에 짐을 떠넘기느냐. 그렇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그쪽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금융권에게 넘기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부분이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권에서 해야 될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금융권에서 금융 부분에 부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실 채권 비율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227%에서
187.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높은 숫자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대선 충당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202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 해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25년 초가 된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PF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실채권 비율을 보신다고 한다면 2022년에 0.4%에서 0.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여를 해가지고 금융업에서 자생적으로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상생금융 압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 왜 민간 금융회사에 압박을 하느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고요. 또 하나 지금 금융권이 이제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조금 긴장하는 게 있어요. 법정 최고 금리가 현재 연 20%입니다. 이거를 좀 낮추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심에서 이제 연 15%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5%로? 예. 그리고 저희들 같은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에서도 15%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융소비자연대회의라고 해서 저희도 불법 사금융 사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예. 18,000% 이자를 받는 데가 있어요. 노선 보면 뭐 모바일로 톡으로 예. 그 대출을 해주고 받는 대출들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접근적 방식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7, 8등급들에 계신 신용등급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연 15% 정도 아니냐라는데 아마 논쟁은 될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된다고 해서 은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15% 받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만 어디? 이제 카드사. 카드사. 왜냐하면 카드사가 지금 카드롤이라든가 신용카드 저축은행도 한 해당되겠네요. 20%, 그럼 저축은행 이렇게 해당되고 이제 대부업체가 좀 심각하게 되면서 또 논쟁이 되겠죠. 대부업체.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불법 사금융을 조장하게 되고 음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들인데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15%에 대한 뭐 합의적 측면으로 가겠지만 요구 사항들이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혹시 잡는다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까? 15%를? 아니 지금 이제 검토 중으로 검토 중이다. 예, 알고 있고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에서 이게 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20%까지는 한번 가보자 하고 해가지고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연 20%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동이 없다 보는데 뭐 이게 대해서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금리 상승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갈 오는 때. 것들 뭐 그걸 뭐 연동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 논쟁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15%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비쌉니다. 사실 대출을 받다 금융소비자 보니까. 연대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이제 20%에서 15% 낮추는 걸 원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얘기만 하고 있다. 아직은.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용하는 게 카드, 알겠습니다. 현금 서비스 아니면 카드 론이거든요. 아니면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 되죠. 마지막으로 짧게 주현수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은행의 소비자가 대출 빌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주도 있는데 은행들이 이익이 내면 주주에게 돌려주는 건 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융업이 그래도 조금 이쪽에서는 많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잘하고 예를 있다.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총주주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주주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팩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배당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합쳤을 때 이거를 단기순이익으로 나눠 보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 37%대에서 39.8% 거의 40%까지 왔죠. 그 다음에 신한지주도 39.6%. 하나금융도 37.8%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배당과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22년 이후에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이 소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 자사주 취득을 한 다음에 소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는 거 아니냐와 같은 그런 그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문제는 앞으로 지주회사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 금융지주회사 실적 확대에 따른 상생금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3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어떤 정책이 대체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제가 관망세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6.3 대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합니다.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 3년의 정부 부동산 정책 좀 총평을 한다 할까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큰 개입을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인수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해서 딱히 큰 정책을 내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결국 공급 부족에서 왔었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는 수요보다는 공급단에 좀 방점을 두고 공급 정책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발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오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도 수요를 촉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중간에 정책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때 전환했던 여러 가지 수요 촉진 정책들이 지금 현재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는 이런 영향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역에 과열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단이 있다면은 수요 정책은 안 냈다가 수요 정책을 뒤늦게 냈는데 그거가 3년째 이어지면서 좀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250만을 확장해서 270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은 현재는 목표비 4분의 3 정도만 공급량을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공급을 충분히 하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 확대 정책을 이제 중간에 내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2022년 하반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수요 확대 정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네, 윤 정부 기간 동안의 수요 정책은 정책금융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4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에는 특례 신생아론이라고 하는 종전에 있었던 디딤돌과 버팀목을 확장하는 형태로 정책금융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과격한 수요 촉진 정책은 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던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은 원래 종전부터 존재했었는데 22년 8월 1일부터 개정한 내용은 종전에는 주택을 살 때 선순위로만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점을 기준으로 후순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억 원의 주택이 있고 종전에는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는 데 활용을 했다면은 현재는 10억 원의 주택이 있고 그 앞에 선순위로 전세 5억 원이 있다 손치면은 후순위로 생애 최초를 3억 원을 더 쌓아가지고 2억 원으로 전세金갭 투자를 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 매수 비중이 22년 기준으로 30%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40% 중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일부 과열에 생애 최초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LTV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형태의 정책들을 지금도 금융부처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수요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는 LTV 한도를 점점 높여주는 방향으로 레버리지를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조금 밀고 가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격 부양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부양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아마도 가격 부양이 당시 2022년 하반기 때 주택 시장이 경착륙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동원된 정책이었겠죠, 당시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그러면서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증가 속도는 억누르고 싶어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행에 있는 주택 금융에 대한 기능을 좀 약화를 시키고 예. 공적 주택 금융에 대한 기능은 아주 강화시키는 형태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주택금융시장이 사실상 이제 공적화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요 문제, 공급 확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만약에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니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진보 정권이 우리가 만약에 들어선다 네. 그러면 보통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문재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은 시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현 기준으로 이제 야권에서 이제 정권을 탈환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수도권 강세장이 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수도권 강세장. 네, 그거는 왜냐하면 종전의 여러 정책들을 봤을 때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기보다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써왔는데 수요 억제라는 거를 그 수요의 기저에 있는 사람들의 선호 현상의 변화에 포커싱을 잡는 것이 아니고 주택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LTV 규제 같은 그런 형태의 금융 방법론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은 즉 지금 시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호는 22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초저 출산율에 기반해서 지방 도시 소멸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인간의 선호를 자극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지방 주택 시장 비선호,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 선호로 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선호를 어떻게 완화시키지 않고 그냥 대출 방법론에 대해서만 누르고 있다면은 그 눌러진 게 없었을 때 자연스럽게 또 스프링처럼 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종전 정권에서 이렇게 선호의 변화가 아닌 수요 중심의 억제 정책들을 써왔던 것이 대출 장기적으로 규제를 말하는 보면은 거죠? 네, 네, 대출 규제 같은 세금 규제 이런 장기적인 규제들이 결국은 선호 위에서는 작동하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수도권과 서울 선호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진보 정권이 또는 지금 민주당 정권이 네. 바꾸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을 한다 또는 그러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거나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스탠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시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혁신적인 그런 대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부동산 대책을 내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종전에 어떤 진행되었던 과정이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관성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공급단에서 대규모의 공급 정책이 있을 것도 아니고 수요단에서 강력한 억제 정책이 나올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 상태가 이어진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 상태 기준의 정답은 뭐냐라고 이미 시장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수도권 서울 선호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강세장. 예,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수요 선호가 올라가는 지역을 최선을 다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이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약간 달랐던 거는 지금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은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은 세종시.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까 수요 진흥도 있었지만은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많이 추진해 왔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 폐지해 보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고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폐지 지금 하겠다 그랬는데 이 네. 부분은 공급 면에서 좀 영향을 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신도시였는데요. 예. 윤석열 정부의 공급 정책의 코어는 구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정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과 그러니까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다룬 노후 계획도시에 관한 정비특례법과 예.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그런 개정사항들이고 재건축이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다고 하면은 보유세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벌써 여야 합의로 22년 말에 다 완화를 다 해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26년 5월까지 이미 다 완화를 한 상태로 다주택자 22년부터 양도세 중과. 계속 네. 갔기 때문에 취득세를 빼고는 세제 완화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 확대에 대해서도 속도를 올리고 있고 올해 6월이 되면은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 인가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법도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 방식의 정책을 다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 대비해서는 지금 공급 진행률이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는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는 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예 폐지하려고 했던 법안은 지금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거는 작년 88 대책부터는 현 정부가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24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있었던 역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전세 관련 사기 사건 등도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빌라 지역에서 전세 기피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소형 아파트 전세가를 밀어올리면서 작년에 정부가 88 대책을 발표를 했고 88 대책은 소형 빌라를 건설을 해준다면은 예. 무제한 매입해주겠다는 적극적 건설 공급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걸 발표하면서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로 더 촉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는 것도 공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개월 지나서 계엄 탄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폐지안은 저희 예측은 이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폐지안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네, 왜냐하면 사장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벌써 여야 합의로 완화를 다 이미 했고 했다. 24년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 5개월 정도 돼서 완화를 시행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폐지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폐지에 대한 설득력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이 지금도 통과가 안 됐는데 확실하게 이게 폐지 법안이 사장되고 사라진다면 네. 재건축의 주요 지역의 재건축이 좀 더 제동이 걸릴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재건축 진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미 완화가 되었고요. 완화됐지만 네. 폐지 법안이 이제 없어진다. 폐지가 안 되고 완화된 상태로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네, 그거는 재건축 단계가 중간 이상을 간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요. 올해 6월부터는 오히려 패스트트랙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진단 없이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총 재건축 마켓은 굉장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초기 단계 재건축이 못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또 재건축 특별 촉진법도 추진하려다가 안 되고 있죠. 네. 그 부분도 더 단축하려고 하는 정책을 88 대책에 같이 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작년 88 대책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급진적인 정책에 대해서 국회단에서는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해서 통과되기에는 조금 난망한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임대차법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개정을 하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서도 작년 88 대책 발표하면서 여러 더 좀 급진적인 그런 개혁안이 있었지만은 그런 논의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이제 요런 정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작년 88에서 논의된 여러 안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 논의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추진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폐지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왜냐하면은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 대비 몇 퍼센트를 갈 건지를 과거에 시세이 거의 100%까지 가겠다고 했었던 것이 현실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발표했던 공시가액들은 시세이 이제 65%에서 70% 사이로 이미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준 폐지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의 부담이 있게 되고 특히 종부세가 지지난 정부에서 정말 큰 문제였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22년 말부터 개정 종부세를 23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종부세가 큰 논란이 되진 않은 상황이어서 공시가 관련해서는 크게 쟁송 논쟁할 거리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공시가 현실화율을 윤석열 정부가 65%, 70% 정도로 낮춘 거를 좀 더 올리자.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세간에서는 만약에 야당 정부가 집권하게 됐을 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세 관련 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현재의 그 민주당의 스탠스는 20대 대선을 준비할 때의 스탠스와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중도 보수 성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화된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써왔다면 20대 대선에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당시 대선도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범용적인 선호가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조세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요. 세금을 단기간에 뭐 급격히 늘린다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세금을 무겁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과거의 민주당 정권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상승 동력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텐데 어떤 부분이 상승, 어떤 부분이 하락이고 어떤 힘으로 작용할까요?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더 이제 길게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현재 서울 선호가 심해지는 것은 제가 출산율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출산율? 예.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도시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주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기능을 이미 사실상 거의 준사교육화된 교육 시장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교육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교육에 대한 기능 추구적인 면이 또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의료 대란 사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방의 의료 기능들이 또 소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서 2030들만 떠나다가 나중에는 6070들도 지방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 요약해 보면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될 그런 기능들이 망실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정착해야 되는 시민들은 그 도시 기능들을 찾아가면서 움직이는 선호 변화가 거대하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뭐 서울에 집을 뭐 만채, 2만 채 더 짓는다고 해결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대출로 누린다고 다 해결되는 이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3년의 부동산 정책 평가, 향후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우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기 KB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표정이 밝지는 않습니다. 손쉬운 이자 장사했다는 지적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돈 잘 버는 금융권이 상생금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에 얻는 가산금리를 낮추는 은행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킬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금융권에 어떤 바람이 몰아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